천대결 대표도 오셨고, 박재성 님도 오셨고, 그냥, 네. 이따가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 뭐 신중현 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장현 씨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이제 그 이 노래가 근데 좀 한번 느껴보는 게 이 노래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보통의 뭐 음악에는 이런 사랑이라는 많이 그 이 옛사랑에 대한 애절함, 그리움 이런 걸 갖다가 사랑이란 단어가 없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하나의 어, 좀 우리가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이 미련이라는 제목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그런 하나의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노래를 이제 관련해서 제가 보면서 우리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우리나라 가요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그냥 보통 사랑, 그리움, 이별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AI한테 가을이 들어간 제목으로 한번 20곡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추천해더라고. 이 하여튼 가을이라는 제목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서도 아는 노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한성우 교수 그 노래의 언어라는 그런 책에 한 18년까지 한 2만 6,300여 곡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가사에는 나가 제일 많이 들어갔답니다. 가사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라고 사랑은 네 번째로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그런데 자 제목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까는 전체 가사에서 조사한 거고 제목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 이런 단어로 이렇게 순서대로 조사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느라는 걸 갖다 이제 많이 채우고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나느 이 글자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는 점 하나 차이로 이 세종대왕께서 천지인 이렇게 할 때 그죠? 사람을 기준해서 자체 우측에 따라서 너냐 나냐 너냐 이렇게 구분됐다. 그래서 나와 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리고 나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가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다. 이런 하나의 그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다. 이런 문구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죠? 그래서 바로 보니까 이 여호와는 조용필 씨 노래에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필 씨 노래를 한번 그 부분을 좀 돌아가 가지고 너무 기니까 이걸 갖다가 좀 땡겨 가지고 앞으로 안 땡기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보니까 같이 너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너가 있다. 한 번 더. 내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다. 그래서 이 노래 그 나는 대한 단어는 우리 한 조사해 보는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죠. 노래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할까?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붙일까? 두 개 다 맞습니다. 그 사실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가사에다 곡을 붙이는 경향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곡에다가 가사를 붙이는 그런 여러 가지 노래가 좀 스타일도 다르고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 과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작곡가들에 의뢰해서 그래서 곡을 선정하고 그걸 다시 각 작사가한테 의뢰하고 그래서 선정해서 이제 이렇게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반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김윤아의 작사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 그 주로 보면은 노래에 아주 아름다운 식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노래로 불린 시라고 이제 부르고 노래가 된 시. 그게 우리가 참 오래된 노래. 김소월 시인의 노래가 많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뭐 우리 박인환 시 또 서정주 시 뭐, 그 시가 노래가 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저하고 비슷해서 느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게 김소월 씨 제일 앞에 있는 게 개여울이라는 노래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가도 아주 가시는 않는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 정미조 씨가 부른 노래고, 이게 이제 72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시간상 다음에 듣기로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시간 좀 되면 여유 있게 하려는데, 또 이제 다음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부모라는 우리 김소월 씨가 다시 유종 씨가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부모라는 노래인데 저도 어릴 때 가끔 들어봐가지고 이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넣어버렸는데, 너 가방은. 물 왜? 음. 음. 거기 옷 안 넣는데? 옷은? 옷은 하나도 안 넣어. 이건 1, 2절이 같습니다. 가사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우리 앉아 뭐, 이거, 옛 두 이야기 마리 먹었어. 진짜, 들으라 여기 세 마리.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으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요 정도로 하고 뭐 그 외에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상 다음 기회로 하고 이 사실 부모 노래를 들을 때 참 하여튼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이런 노래 사실 이제 서정주 시인의 이제 노래가 그 가사가 노래된 거고 다음 기회 보고 그 이 가을에 많이 생각나는 노래 그 어울리는 노래 중에 그래도 손꼽히는 노래가 바로 잊혀진 계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참 이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
82년도 지구 레코드사에서 그 조영남 씨가 원래 부르기로 돼 있는 노래인데 조영남 씨가 다른 소속사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에 있는 이용 씨가 부르게 돼가지고 완전 히트를 친 거죠. 참 그 처음에는 근데 제목이 9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했대. 근데 이 발매가 늦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10월 달로 되니까 9월 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이 됐다고 합니다.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다 한번 불러보기로 하면 이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참 이런 사연이 있고 또 이 참 사연 하나를 또 소개하면은 이 세월이 가면은 이 박인환 시인의 시가 노래로 불리는데 이 처음에 56년도에 그 한 술집에서 즉흥적으로 작시를 했대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나혜심 씨가 불렀고 그 다음에 현인 뭐 최백호, 조용필 이렇게 박인혜 씨까지 왔는데 이 참 다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시간상 다 볼 수 없는데 일단 조용필 씨하고 우리 박인혜 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뭐 이게 할 수 이게 뭐 광고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이게 안 되는 새만금? 아유, 그래. 너무 배불러. 노래를 듣고 우리 박인혜 씨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음, 너무 배불러. 응. 김치 저거 못 먹거든. 저거 못 먹거든. 응. 이게 먹어야 돼. 뭐 며칠 남아서. 며칠 이제 뭐 남아서. 진짜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도 아마 박인혜 씨 노래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오늘 이런 또 노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Recording 이 progress. 그대라는 노래가 이제 있는데 이 윤신의 씨 노래잖아요. 참 이거 이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그 유래를 작사한 이 배경보 씨는 부산 방송국 PD였었는데 직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이 가족과 이게 특히 아내와 떠나야 응. 그 마음을 이 담은 이런 그 연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도 그거 예수 처음에는 붙어가지고, 최백호 씨가 뭐, 부르기로 요새 했어요. 뭐, 최백호 씨가 뭐, 이 기타고 마찬가지로 뭐 그런 최백호 것도 씨가 집어넣고 다 이 했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 윤씨 김도 다 원래 집어넣고. 왜냐면 이 화자가 남자잖아요. 가방 하나 남자 가수가 부르기로 돼 있었단 모자라면 말이에요. 사지 뭐. 이제 PD가 썼으니까. 그런데
이 바뀌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같은 소속사 중에 처음으로 해보네요, 유신혜 멤버. 씨가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로 아마 유신혜 씨는 국제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 한번 참 애절한 그 사연을 한번 저 알고서 한번 들어보면은 더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럽 프리미엄인데 이거 여기서 안 되잖아. 여기서. 그 사연을 참 알고 들으니까 참 애절을 하더라고요. 저 마지막 그, 그 남은 그 시간을 갖다가 그 참 불꽃을 태우리라 그런 말하고 이렇게 들어간 건데 참 그 하나의 좋은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 사실 저 이거 제 분야가 아닌데 그 나중에 교수님 오고 나서 하는 줄 알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한 가지 그 여러분들 골프 칠 때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을 빼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뭐 reduce power? 아닌데 사실은 영어로 relax your body. relax. 그래서 그게 힘을 빼라고 이게 골프 하는 사람한테 하면은 절대 그게 안 돼. 이게 relax your body라고 말을 해야 아, 이 의미가 오는 거야. 힘을 빼버리면은 골프 채가 안 잡히고 힘을 못 쓰는데 힘을 빼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유연하게 몸을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수행해라. 그 사실 부드러움 속에서 강인한 힘이 나오는 거지 뻣뻣한 거에서는 사실은 그 힘이 약한 게 더 우리가 뭐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 때릴 때도 이렇게 부드러움과 강함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5분만 하면 됩니까? 그 이 혁신이라는 거하고 사실은 특허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특허청에 오래 있어가지고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가는 사실 특허청에 제가 30년 있었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 심사 심판 다 어느 제도나 이런 분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들보다 나은 게 없다고 더 잘할 수도 없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잘 아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 이상으로 오래 근무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참 후배들보다 뭐가 좀 나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느끼니까 야, 이게 특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취지,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게 다르구나. 아, 제도에 대한 철학이
이게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죠. 아, 그게 역시 오래돼 그게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조금 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특크 제도도 이게 한번 우르반 대포라는 게 이게 사람하고 이렇게 엄청난 대포인데 이게 로마의 천년의 어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무기가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우르반이라는 그 이 기술자가 이 아마 그 이게 콘스탄티노플의 이게 그이 성벽에 그때 전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천년을 이룬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성은 천년 이상을 한 번도 함락되지 물론 약간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엄청난 거대한 성이라서 한 번도 그걸 함락당해 보지 않고 그 성을 갖다가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르반이라는 기술자가 그 교황에게 대포 기술을 제안하는데 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뭐 성은 난공불락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오스만 투르크 술탄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대포를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한 거죠. 그래서 그 대포로 인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승리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 특허 제도의 그래서 감독의 취지가 뭐냐고 이제 했을 때 인재를 놓치지 마라. 그 인재를 놓친 결과는 제국이 멸망했어요. 사실 특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에 시작된 거는 바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저기 뭡니까 이탈리아에서 왜 자기들이 그 함락당했는가 이 열심히 반성해 보니까 그 인재를 놓쳤다. 그래 인재를 갖다가 유치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1470, 한 20년 후에 특허 제도,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난 20년 후에 특허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전쟁의 패배를 빼앗보게 인식했다고 돼 있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하고 가겠습니다. 나 있는데 사실 그 저는 송대관 씨를 좋아하는데 그 송대관 씨는 독립유공자자인데 사실 송대관 씨가 참 오랫동안 이저 67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계속 이게 선곡을 못하는 거예요. 인기를 못 끌고 사실 그때는 그 남진 그 나훈아 두 양반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빛을 못 보게 됐는데 그 하도 이제 이게 잘 안 풀리고 하니까 그 노래를 갖다가 하나 이제 받은 게 71년도에 세월이 이야기겠죠. 혹시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이제 위로를 한 거죠. 자기가 이게 뭐 몇 년 동안 있어도 이게 가수가 뭐 이게 초청도 못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좀 인기를 얻었어요.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노래를 좀 이제 부르고 좀 하고 난 후에 바로 히트가 된 게 75년에 해뜰라. 이 노래로 완전히 그 송대관 씨는 가수왕을 몇 년 연속으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노래가 이제 그 이후에 송대관 씨 노래 많이 했는데 2002년도에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이게 가사가 좋아서 한번 불러보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불러보려고요. 네 박자 가사가 가사를 한번 잠깐 보면은 음, 음. 이게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또는 아래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궁짝이라네. 사실 저는 이 궁짝을 다른 의미 보면은 어차피 다 죽는다. 꼴깍하게 이런 의미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차피 궁짝 이 노래니까 궁짝이라는 박자에 맞춰 가는데 그 저는 이 의미가 좀 괜찮아서 한 번씩 그 잘 부르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가사가 나오니까 예, 좀 더 분위기도 있고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빰빰빠바바바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막치고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궁짝이라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승것 같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항상 예, 어떻습니까? 야, 우리 저 제대식 원장님은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기술표준원 원장을 하셨고요. 기표원 원장을 끝내시고 나서 우리 박사급 연구원이 1,000명 있는 우리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의 원장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특허법인의 자문으로 계시는데 오늘 우리 한국경제학회 이건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아니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그냥 네. 아니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식 원장님 대전에 계시는데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허원 저 박사님은 우리 저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현대종합상사에 계셨고, 네. 또 여기 송 박사님은 우리 저 이건 교수님 서울대 박사과정에 계셨고, 그죠? 저기 우리 연대에 우리 저 진해남 교수님은 또 지금 우리 한국경영학교를 이끌고 계시고, 또 강원산업에 또 계시고, 또 오늘 저 최성년 이사장님은 오늘 여러분들 맛있는 김밥을 또 주문해 주시고, 또 김지호 박사님, 또 김 대표님, 또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우리 이수용님이 또 한 분 계시. 김숙 씨 나중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누구요?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전 이 모임을 저녁은 모임을 먹었어. 3-4개월 안 아, 하다가 너 방금 먹었구나. 세팅을 하다 어? 보니까 이해하고 미스매치 그래 좀 보고. 있어가지고 좀 찍어봤어. 인도네시아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섭섭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기술 세팅을 좀 더 잘해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이 모임은 원래 우리 한국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전부 다 슈페터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고 그 우리 저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분들한테 슈페터 학파들한테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게 된 아니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요? 세계가 혁신되지 못하고 아침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정체되고 있는 세상에 혁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럼 회의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끊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화 받대요. 기업가 정신 시간이 포럼으로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고 쪽에서 한번 다듬어 봐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오늘 자리를 뭐 낚시 사실 이 간다고 했다면서요. 오프라인은 진주 쪽에 낚시 간다고 했다면서요. 진주에서 해서는 수백 명이 모였을 텐데 진주와 자카르타와 서울이 연결돼 있고 진행기. 우리 저 네. 이건 교수님 경제 대장님 이런 데 잘 모시기 쉽지 않은데 어, 수천 명 하시다가 이게 또 수십 명 하시다가 안 가는 겁니까? 우리 다음에는 아니 그렇다고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알아요. 요즘 이리 와봐. 지금 어디 소리가 막 나죠? 네. 네네. 자 우리 저 이건 교수님 지금 우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중앙대학에서 석학 교수로 지금 저 모셔가셨습니다. 앞으로 큰 혁신의 메시지를 주실 이건 교수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에 가끔 오는 단골인데 이 키마가 이 음악다방까지 늘었는지 처음 몰랐습니다. 이 계속 쿵짝쿵짝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딱딱한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김기찬 교수께서 서두 하셨듯이 올해 주제로 수상에 대해서 오렌지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노벨 문화재단에서 전 세계 돌면서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올해는 이제 고대에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상 분야를 다 소개하는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경제학 분야는 제가 어제 소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어제만 하고 끝나면 아쉬운데 마침 또 그 이상하게 또 김이상 교사 인연이 맞아가지고 저보고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며칠 전에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거 알았냐? 내가 딱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주제로 같은 파워포인트로 하게 돼서 저로서는 아주 딱 시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영어로 아주 20분 만에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어제 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늘이 메인 이벤트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는 첫 번째 파트는 올해 상에 대해서 그 업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브로드하게 슈페터 학파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한국이라는 후발자의 관점에서 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상자가 해설아입니다. 그래서 조엘 머큐라고 노스웨스턴 경제사학자입니다. 경제사학자이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공동했는데, 그러니까 50 상위 그 비중이 있습니다. 50%가 첫 번째 모키한테 갔고 나머지 50%가 에기안하고 호이트 두 사람이 갔습니다. 두 사람 아래에 있는 좀 다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경제사학적인 좀 제도적인 큰 흐름을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슈페터의 성장인을 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건 이제 노벨상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단어인데 상에 대해서 한 문장 안으로 그 설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아냐면은 이 상을 어떤 사람을 추천하려면은 그 추천을 한 문장 내로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제가 이 추천자 풀에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이 두 사람 다 설명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주도 성장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파트 구분해 가지고 앞에 목표 교수는 기술 진보에 필요한 세 가지 필요 조건, 이것이 있어야지 기술이한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같은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를 통한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공헌을 한 문장 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노벨상 위원회가 쓴 백그라운드 노트, 이 상이 왜 가든지 설명하는 한 페이퍼가 실려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 거기서 따온 그래프인데 이쪽은 산업혁명 전이고 이쪽은 산업혁명 후인데 경제 성장률이 이게 이제 로그를 차 1인당 소득인데 이 높낮이가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은 몇백 년 동안 이 기울기가 2%, 매년 2%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 시기에는 성장률이 들쑥날쑥하고 쭉 직선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산업혁명 이전의 성장을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고 서스테인이 안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미국은 일관되게 성장이 쭉 진행되는 그것이 이 노벨상의 올해 질문입니다. 이걸 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같은 거기서 다른 나라 현재 선진국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쭉 지속됐다. 이게 지속되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중세 시대는 성장률이 이렇게 들락날락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엄청난 변화란 것이고 첫 번째 공헌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경제사학자로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좀 더 최근에 있어서 창조적 파괴가 왜 경제 성장의 원칙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수학적 모델로. 그래서 목표의 공헌은 왜 다 잘 살게 됐는가라는 것이고 1750년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그전에는 성장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산업 이유는 서스테인 됐는데 그 이유는 자본 투자, 시장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당연히 노벨상은 그것이 제도라고 봤습니다. 제도가 아니고 혁신이라는 얘기예요. 혁신을 덧받치는 아이디어,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산업혁명 전후를 구별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 내용을 자기가 쓴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아까 말한 세 가지 필수권이 뭐냐,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과학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공진화, 같이 진화해야 된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승적으로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컴피턴스가 역량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 사회가 이 파괴적인 변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게 수용 가능하게 됐다는 그런 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나라 사례하고 자기네 세 가지 업적에서 증명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것이 하나의 좀 체계가 안 된 논리지. 여기 프리스크립트 룰에 나오는데 하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그 원리가 뭔지 why이란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만 있었지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지 과학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성장이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장인이 발견한 새로운 노하우를 그것이 왜 작동하는지 원리가 설명이 되고, 그 원리라니까 또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지식의 상승작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75년과 1920 이후부터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생기면서 이것이 포지티브 피드백, 상승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목회의 공헌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신고전 파적인 성장 모델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바로 이제 슈페터의 생각인 창조적 파괴를 수학적 모델로 도입해서 이걸 가지고 경제 성장을 설명했습니다. 창조 파괴 슈페터의 가장 핵심 개념인데 뭐냐면은 계속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서 이것이 과거의 혁신, 과거의 관행을 디스트로이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동적인 과정 또는 산업적인 뮤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이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창조적 파트하고 파괴한 파트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솔로라는 사람은 경제 성장을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설명 안 되는 격실 혁신으로 이제 부분의 상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폴 로머의 신성장 이론은 설명 안 된 파트라는 것을 내성해가지고 그것이 러닝 바이 듀잉, 상행의 학습을 따라서 상승이 늘어나는 걸 증명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슈페터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단순히 러닝 바이 듀잉이 아니라 의도화된 연구개발 지출에 의해서 계속 창조적 파괴가 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혁신의 내성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전의 노벨상을 이어서 근데 이전의 두 개 노벨상은 성장 이론이지만은 슈페터파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 파괴랑 그 말 자체가 서로 모순되게 두 개 붙는 것처럼 파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창조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적절한 옵티말, 적절한 넷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파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이 기존 기업들이 너무 빨리 망해가지고 기존의 자본 투자가 그 효율성이 너무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나도 어차피 곧 망할 테니까. 그래서 적절한 창조적 파괴의 이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수학적 모델로 가지고.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결국 핵심은 지식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는 것이고, 모키오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리 잡혔다는 것이고, 에기온과 호이트는 좀 더 최근에 이르러서 이 과거 지식이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파괴되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는 이 창조적 파괴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성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포함해서 그럼 슈페터파란 무엇이냐? 문이 슈페터 학파 슈페터신데 여러분 다 아담 스미스, 북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학을 원조신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장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는 걸 설명해 주었고, 마르크스는 그렇게 탄생한 자본주의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하고 슈페터가 이제 양쪽 갈라야 되는데, 케인즈는 수요 사이드를 한 경제학입니다. 공황기에 수요가 왜 부족하냐? 그럼 어떻게 그걸 경매 메꾸느냐는 것이고, 슈페터는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식을 강조하는 사람. 이 두 개가 경제의 양도의 기류인데, 이쪽이 좀 더 이제 메인스트로 자리 잡았죠. 근데 슈페터는 경제 성장 예전 결국은 기술 혁신이 가장 펀더멘탈한 성장의 엔진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네오 슈페터는 뭐냐? 이건 좀 더 현대적으로 슈페터는 성장이 경제 혁신이 중요하고만 하고 죽었지, 네오 슈페터는 혁신이란 것이
예측 가능하다. 블랙박스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일정한 법칙이 작동한다는 거죠. 혁신도. 칼막스가 자본주의에 일정한 법칙이 작동한다 한 것처럼 혁신도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것이 네슈페트리안의 공헌. 혁신은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칙이 있다. 혁신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고 제 연구는 뭐냐면은 소발자의 추격, 한국 경제의 추격, 한국 기업의 추격 추월도 예측 가능하고 어떤 산업은 IT처럼 추격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부장처럼 추격이 어려운 느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일본 추격도 그 순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중국의 한국 추격도 그런 식으로 IT가 제일 빠르고 자동차가 그다음이고 소부장이 맨 나중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혁신이 관련된 역 산업 분야마다 혁신의 성격이 다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격도 산업별로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추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러피안 선진국 학자들이고 저는 후발자 관점에서 혁신을 가지고 후발국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슈페테란의 대표적인 책이 이 경제 변화에 대한 진화적 생각이라는 이 넬슨 윈터 이 사람들이 이제 넬슨이 근데 오래 죽었어요. 오래 살았으면 이상을 좀 봐서 생각하는데 오래 죽었습니다. 넬슨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구루인데 이 양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오래 지금까지 살았으면 아마 저 이상을 오래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네오슈페테란의 이제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신슈페터의 핵심 개념은 혁신 체제라는 이노베이션 시스템 개념인데 이노 시스템이 내셔널 국가 차원, 섹터럴 차원, 지역 차원, 펌 차원 해가지고 각 단위에 발생한 혁신이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라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 바로 혁신 체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혁신 체제라는 것은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되고 사용되는 그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 NIS,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좋으면은 그 나라 혁신이 많고 따라서 경제 성장도 잘 되는 것이고 도시차이라면 그 지역에 RIS가 좋으면은 그 지역에 혁신이 많고 성장이 좋고 기업이라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수하면은 혁신이 많고 따라서 기업 성과가 좋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혁신을 가지고 나라, 지역 모든 것들의 성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슈페트 학파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슈페트 학파의 그 핵심 주제는 아까 그 미국이 2% 쭉 올라가는데 제가 똑같은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참 AI 그랬어요. AI.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 주고 너도 이게 지금 1인 단수로 로그 장이고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3.5%, 미국보다 빠르죠. 한국은 6% 나와요. 평균 성장률이 50년 이후로. 그렇다기는 모든 나라가 다 2% 간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가 간단히 설명하는 각 나라의 NIS 국가 혁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 보니까 일본도 성장률이 추세선보다 쭉 올라갔던 시기가 있다가 점점점 하락해버리죠. 한국도 그래. 사실 쭉 올라갔다가 하락해 지금 한국과 같아지고 최고만 그러면 한국 미국과 수렴해야 되겠죠. 한국도 2% 올해 지금 미국 상장률 1%, 한국 미국 2%거든요. 한국 6보다 떨어졌어, 더 떨어졌어. 그래서 장유럽은 후발국들은 막 추격했다가 결국은 점점점 힘을 소멸해가지고 미국의 2%에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그 성장률의 차이에 관심 있는 것이고 똑같은 그림, 그 AI 그림, 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멕시코예요. 이게 타일랜드, 인도네시아인데 이 격차가 안 좁혀지죠. 이쪽은 좁혀졌잖아요. 이 나라 뭐냐?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예요. 미국의 격차를 못 좁히고 중진국 수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이렇게 일본, 한국처럼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의 리서치 케이스는 성장률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특히 왜 한국은 중진국을 벗어나가지고 미국에 수렴하고 갔는데 이 나라들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느냐? 멕시코 지금 데모가 터졌죠, 멕시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발국의 관점에서 하는 이제 저의 리서치 케이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국제 슈페터 학회라는 IS라는 학회가 있고 이것이 이제 슈페터 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2년만 한 번씩 학회를 열고 슈페터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저널들이 이제 이쪽 학파의 주 저널 제가 이제 리스폴리스 에디터입니다. 이 저널들이 혁신을 중립하는 저널 학술지의 어떤 대표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비 딱 지금 일어나서 30%입니다. 30%는 40%가 돼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95년에 딱 40%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30%였어요. 중국이 앞으로 10%를 더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추세가 매년 1%씩 줄이고 있어요. 미국의 격차를. 그래서 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중국은 이 곡선이 지금 엄청 빠르고 한국과 비슷해. 이쪽하고 한국의 빠른 나라랑 달라요. 곡선 추세가.
그래서 미국이 견제가 있지만은 중국이 뭐 선진국 가는 거는 발생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 상을 이제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90년에 목회가 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우기안 상이 2006년에 받았고 제가 2018년에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도 이제 잘하고 제가 후발국에서 비서구권 학자 교수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비서구권에 있는 대학의 교수.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혁정 배께서 혁신 이야기 잠깐 아까 파워포드 있던데 그 혁신이 무엇이고 왜 혁신이 예측 가능하다 하느냐? 혁신 한세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예측한다 하는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이 뭐냐? 혁신은 간단히 디파인하면은 문제 해결의 문제. 프로브럼 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알죠? 우리 주변에 뭐가 불편하다. 그걸 해결하면 혁신입니다. 핸드폰 뭐가 불편해? 뭐가 문제인지 핸드폰. 매일 차지해야 되는 게 불편하죠? 차지 늘리는 게 혁신이에요. 무거운 게 불편하죠? 가볍게 하는 게 혁신이에요. 그리고 혁신이 어떤 혁신을 할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측 가능한 건 뭐야? 혁신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혁신은 쉼페터 책에 혁신은 완전히 뭐 무에서 일을 생각이 아니라 기존 것들을 새로운 컨셉으로 결합한 거라 했습니다. 뉴 컨벤션을 뉴 컨벤션. 기존의 지식을 이 문제 풀기에서 결합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게 혁신의 수요 측이 혁신의 공급 측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라면 이 핸드폰의 차지 그 수명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몇 년 걸리겠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한참 전에 왔었는데 빌 게이츠가 뭐라 하냐면 앞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 거라고 딱 예측하더라고. 지금은 현재 문제가 시장의 수요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혁신이 예측이 가능. 그 예측 가능한 부산이 돈을 벌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혁신 뉴 컨벤션 걸 하나 이제 얘가 재밌는 얘가 있는데 이 영화 제목이다.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는 영화가 아주 구삭다리 50년대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 뭐냐면은 포드 회사가 어떤 발명가의 혁신을 훔치는 이야기, 기술 탈취입니다. 이 발명한 누구냐? 로버트 큐언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명한 뭐냐? 윈드실드를 발명했어요. 그럼 비 올 때 창문 닦아주는 거. 근데 그전에 윈드실드는 굉장히 고정적인 스피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발명한 뭐냐면 이 다양한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드한테 같이 보여줬더니 포드가 좋은 얘기, 좋은 발명이라고 같이 해보자 해놓고는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포드의 무스탕에 이걸 이미 장착한 차를 출시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술 탈취한 거죠.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 소송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소송 중에 어떤 얘기냐면 이 포드 측의 변호사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이 윈드 와이퍼를 다 분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여기 볼트 너트 다 분해되고 이 중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냐 그래요. 다 있는 볼트 너트 아니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딱 그 당시 유명한 소설인 두도시 이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딱 읽습니다. 처음 한 페이지 읽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있냐 딱 물어봅니다. 다 있는 단어죠. 그 사람이 새로운 결혼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 그게 창조라는 얘기, 그게 혁신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재판이 이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재판관이 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 눈이 깜빡하는 거 보고 만들었다 그래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서 쉼페터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쉼페터는 이 산업 부분이 두 가지 나온다. 하나는 아까 창조적 파괴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창업이라든가 신규 기업의 진입이 활발하고 반대로 창조적 파괴가 덜 일어나는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산업 간의 혁신의 양상이 다르다는 어떤 그 초기 어떤 그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산업은 간 서로 다르다. 그리고 산업에 발생하는 시장 구조라든가 혁신의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산업 간의 수익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기초해 가지고 후발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추격을 잘하는 섹터가 있고 추격이 느린 섹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산업의 성격이 다르다. 산업이 갖고 있는 지식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 창조적 파괴가 자주 발생하는 섹터를 타겟해서 추격을 할 것입니다. 창조적 안 발생하면은 후발자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기회 창이 안 열립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생각 가지고 쉼터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격을 연구하는데 추격이라는 것은 후발자가 선발자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고
넘어서면 추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일하면은 국가의 1인당 소득, 기업이라는 기업의 생산성, 마켓시를 가지고 축제한 것이죠. 그다음에 특허수라든가 R&D 지출 가지고 추격을 매저하고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엄청난 추격한 것이죠. 이게 1인당 소득을 미국 대비 나눈 겁니다. 물가 고량 PPP 기준인데 한국 1인당 소득이 미국을 배려할 때 뭐 일제 시대에는 0이고 이쪽 뭐 5%, 10%가 안 됐는데 쭉 추격해서 지금 70%, 70%면은 이게 이탈리, 영국, 프랑스랑 같은 수준. 한국이 이미 이제 서구 열강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게 독일입니다. 뭐 일본도 70%예요. 우리가 일본 넘었었죠 이미. 그래서 뭐냐? 케첩에서 컨버전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가 역사에 유례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추격이 설명 가능하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그림 이런 식으로 한국 이런 식으로 미국을 추격했단 말이죠. 미국보다 빨리 성장해. 이 그림 제가 AI한테 데이터 주고 그룹으로 했어요. AI한테 미국 자펜 한국에 매년 1인당 소득을 주고 그 로컬 지상값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데이터 주고 이게 전 세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이게 데이터만 주고 처음에 그냥 못 그리더라고. 에러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줬더니 그리더라고. 구글 재미나고 그런 거지. 인도네시아 지금 격차가 인도네시아 중립 함정에 빠진 나라에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이 미국 똑같은 그림 이래서 그리는데 인도네시아 격차가 한국은 쭉 줄여왔죠. 한국은 미국 대비 50%가 안 됐는데 지금 70%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80년 대만이 한국 더 한국도 올라갔습니다. 대만이 미국 대비 90%. 네, 네. 대만도 그래프인데 오늘 빠졌는데 제가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올라가가지고 근데 대만이 항상 한국보다 높았어요. PPP라면. 네. 경당 달러 하면 한국보다 밑에였었는데 최근에 올라갔고 PP로도 대만 90% 됐고 일본은 한국보다 미치고 한국이 미국 대비 1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70%.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환율하면 한국 일본이 대만 비슷한데 대만 물가가 싸가지고 같은 달러 대비 실질 수준이 PPP를 하면은 한국 훨씬 높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대만에 있었는데 보면은 못 살아요. 한국에는 한국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대도시 안만 해도. 젠슨하고 리사수가 동시에 타이난이라는 도시에서 출생했어요. 타이난 갔다 왔는데 타이난에 한국 갔다 왔는데 대만 가면 아직도 허접해요. 한국만은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유럽 가지고 한국도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게 월드뱅크 그래프인데 1인당 소득 미국 대비 로그를 쳐가지고 60년 수준이고 이게 최근 수준인데 이 박스에 있으면은 50년 동안 미국 대비 격차를 못 줄인 나라들이에요. 이게 중지구 함정입니다. 이걸 넘어선 나라가 선진국된 나라인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의 지변부,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이고 그리스고 그다음에 일본과 동아시아 사소령, 한국 대와 한국 시작하고 그다음에 석유 수출국.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 중국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하고 이 주제가 굉장히 월드뱅크, IMF 다 동남아 가면 다 중지구 함정 얘기해요. 자기들도 한국 사람도 있다. 이게 다 동남아의 소망이에요.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가 저는 그 다음에 넘어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에서 중요한 넘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저도 로베상처럼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창조적인 모방. 한국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선진국과 다르게 모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아무데나 지르면 안 되고 IT와 같이 한국에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찍어야 된단 말이죠. 특화된다. 바로 이제 사이클이 짧고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자주 발생하는 섹터에 타겟 한국이 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삼성, 현대차 같은 소량 기업을 창출해야 돼요. 중소기업 갖고는 선진국 못 갑니다. 대기업을 창출하는 게 한국이 잘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대만도 TSMC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네. 첫 번째 그래서 그 고액을 한 것이 이게 쉼표터상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중지구 함정 얘기를 쉼표터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국가청, 기업청, 산업청. 그 내용이 한글로 이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R&D 지출. 이게 이제 GDP R&D 몇 프로 지출한 것인데 이게 점들이 나라 위치입니다. 1000불에서 10,000불이 중진국이에요. 보시면 이게 쭉 올라가지 않고 그냥 플랫하죠. R&D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쭉 올라가죠. 근데 한국과 중국이 제일 바깥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훨씬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R&D 지출이 세계 최고예요. 4%.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확실히 잘해서 선진국이 갔다는 기반을 냈다는 것이고 미국의 출한 특허수로 미국, 일본 1등이 되고 3등이 얼마 전에 한국인데 얼마 전에 중국을 넘어섰어요. 3년 전에. 그다음 그 3년 전에 한국이 독일을 넘어섰고 그래서 미국 특허 순위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 대만 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그 특허 수 혁신의 지표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작년에 노벨상 받은 로빈슨 교수 한국에 지금 올해 몇 번씩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은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 한글 번역돼 있죠. 그 사람이 한 변호가 뭐냐면은 제도라 제도. 제도 특히 착취적 제도하고 포용지 제도가 있는데 착취제도를 한 나라가 다 망했고 포용제도를 한 나라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제도의 지표가 사실 민주주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성장한다고 가설인데 검색에 빌 게이츠의 책에서 완전히 비판한 책이 올렸는데 뭐냐면은 이 책 좋은데 이 책 한번 읽어봐도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제도로 옮길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다 이거야. 비판만 하고 있어. 너는 이래서 너는 망했다 비판을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성장할까에 대한 설명이 없다. 자기들은 빌 게이츠는 그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포용지역 제도랑 착취 제도 디멘전은 맞긴 맞는데 그 책이나 대부분이 전 근대 사회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중요한데 군인국들은 다 이미 민주화됐거든요. 남미 다 민주화돼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 제도 이 정책 제도뿐 아니라 혁신 때문에 중요한 게 빠진 거라고. 그 실제로 이게 경제학자 쓰는 제도 지표입니다. 7이 이제 가장 민족 제도이고 1이 이제 권위주의 제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80년대 광주 사태 때문에 2대1. 근데 다 지금 이 남미 있죠 남미. 다 지금 7, 5, 6라 가지고 다 민주화가 돼갖고 정치로 민주제도 됐는데 불구하고 같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 나라는 성장이 안 나오고 한국 되면 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타일은 제도하고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혁신이 혁신. R&D GDP 비율이 한국은 80년대 0.5%에서 지금 3% 넘었는데 얘네들은 지금도 1% 못 넘고 있어요. 0.5% 지금도. 혁신 안에서 망한 것이지 제도와 중국 어디 중국 지금도 3위예요. 근데 성장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경험은 권위주의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투입해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장이 먼저 되고 나중에 민주화된 것이지 우리 다 알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민주화 안 돼서 성장 없다는 것은 서구에 하던 오만이 나는 거예요. 서구의 제도를 빨리 도입한 나라가 성장 잘한다는 서구 오만인데 동아시아는 그 반대라는 것이죠. 저 맨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쓰고 영어도 썼는데 직접 로빈슨 만나고 이야기했어요. 만나고 만났는데 12월 달에 또 서울시 공에 또 만나게 됐는데 하여튼 이 사람 로빈슨이 이번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이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빨리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박정희 죽은 다음에 한 10년 동안 우리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잖아요. 바로 민주화 안 됐잖아요. 사실에 정확히 설명 못 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중국도 설명 못 하고 있고 중국 망할 거라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 시부터 효과가 더 맞는 거를 하고 그러면 왜 한국이 IT 잘하느냐? IT 왜 한국이 잘하냐? 왜 소부장 오래 걸리죠? IT 이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 격차인데 이렇게 격차 나다가 다 산업비 같아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일본의 평균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섹터 그림을 보면 이 격차 IT 있습니다. 소부장 격차 더 있어요. 그럼 왜 IT는 빨리 되고 못하느냐?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근성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약간 맞는 말도 있는 것이 IT는 사이클이 짧고 창조 파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섹터라 가지고 기존 선발자의 우위성이 오래 못 갑니다. IT가 가장 부침이 심한 섹터예요. 창조 파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선발자 망하니까 후발자한테 찬스가 생기는 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지식을 몰라도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조사이클은. 그래서 IT 분야에서는 지식이 빨리 옵슬릿되고 창조적 파괴해서 그래서 그걸 실시하는 개념이 기술 실명이고 한국이 후발자들은 이 섹터에 특화해야만이 빨리 투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파괴가 발생하니까
진입 장벽이 낮고 그다음에 또 창립해서 발전하니까 성장성도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묘한 기준이죠. 진입 장벽이 또 낮고 성장성 좋은 산업. 그래서 IT 한 것이 한국이 성공했던 비결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게 한국 때는 이게 사이클 타임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특허인데 특허를 과거에 오랜 날 특허를 인용할수록 사이클이 긴 장주기 산업. 근데 체육관만 인용하는 게 IT입니다. 그래서 IT 분야 특허는 출연한 뒤 2, 3년 되면 이미 옛날 기대하고 거듭도도 안 봐. 근데 바이오, 소부장은 옛날 특허 굉장히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자가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자한테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망한 나라가 여기 브라질 이쪽 있는 나라들은 롱사이클 분야에 특화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논문 몇 개 나오는 노벨상 나오는데 상업적 성공 못하는 것이. 그래서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망한 나라인데 노벨상이 4개, 4개. 그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죠. 일본도 같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특허 쓰면서 70년 중반에 추월했는데 일본의 특허도 정확하게 이게 일본 특허입니다.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짧죠. 이게 선진국이고 독일 뭐 미국. 또 일본도 정확하게 IT 사이클이 짧은 창조기업 잘 발전하는 섹터에 특화한 거죠. 한국 그대로 따라한 것이고 대만이 그렇고 현재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제는 그 반대로 롱사이클을 가고 있는 거죠. 2000년대부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한 디투어 우회 전략인데 처음에는 쇼스로 갔다가 사실 농이 좋은 거예요. 어렵지만 결국 한국 농으로 가서 농에 성공해야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농 섹터는 지인장이 높아가지고 이윤율이 높아요. 주가도 더 높고 사실 한번 잡으면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는 어디 투자하고 있어요? IT에서 이제 바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벌써 우리나라 시총 5등 안에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맞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삼성이 불안한 기업은 애플이 아니에요. 유럽의 히든 챔피언 아니면 독일의 뭐죠? 물질을 하는 케미칼을 하는 이런 게 사이클이 잡아가지고 한 번 전에 몇백 여보. 년 일단은 기업들이 있어요. 여보. 바이오 기업들. 버리는 거 주세요. 1등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약을 다 먹었어. 이제 선중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시총 10대 기업들 순인데 2010년까지도 전자 아니면은 강철 아니면 현대자동차인데 지금은 뭐가 되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 기업이 3개나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빅텍 2개, 네이버, 카카오. 물론 이건 코로나 때라 더 그런 거 있지만 하여튼 한국의 주력 산업이 주력 기업이 좀 다 가고 있다. 소세에서 이게 좋은 징조라는 거죠. 이제는 조방원까지 떠가지고 조방원은 어떤 약간 성격 다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이클 타임 기업인 평균한 것인데 일보다 짧은 솔 사이클이고 일보다 길은 동 사이클인데 한국이 제일 짧죠. 대만 그다음 중국도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대만은 더 이상 안 짧은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데 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소부장 바이오 쪽에 더 성과가 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독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이 이제 발편하고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선중이 되는 거죠. 아직은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중국보다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중국이 제일 덜 쫓아온 분야가 바이오예요. 사실 소부장이.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겁니다. 추계 속도에 상황별로. 브라질 보세요. 독일보다 더 롱사이클.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어요. 특허만 나오고 논문은 나오는데 상업적으로 성공 못하고 있는. 이게 사실 중증감에 빠진 것입니다. 독일이 요새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아직 유럽에서는 제일 강자입니다. 사실은. 독일이 디지털 하와에 늦은 거죠. 디지털 하와에 늦었어요. 히든 챔피언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한테 물려가지고 중국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가지고 망해버렸어요. 한국은 사드 때 일찍 내려가서 일찍 나온 덕에 괜찮아졌는데 독일은 중국에 너무 오래해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중요성. 제가 이제 다른 경제 논문에서 그 나라 경제 규모보다 대기업을 많이 창출한 나라가 결국은 중증을 벗어났다는 이제 증명한 바가 있는데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다 이슈들인데 이 선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뭐냐? 그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대기업을 많이 창출한 나라고 다 상위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나라들이 중증 감정이 빠져. 멕시코, 터키, 말레 다 있죠. 그리고 브릭스가 여기 있다 쭉 올라오고 있는 나라 브릭스입니다. 중국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한국이 독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부의 집중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안 좋아 마이너스예요. 경제를 과다한 독일 집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삼성을 한두 개 더 창출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외로 가야 되겠죠. 국내로 가면 이쪽으로 하니까 대기업이 중세를
잡아먹으면서 가면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하면 안 되고 대기업이 해외로 가지고 회의 시장에서 커야지 위로 와서 되는 것이죠. 집중들은 팀 안 시키면서. 근데 한국이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 이제 유니콘 수인데 미국, 중국이 1, 2고 한국이 인디하고 한국이 여기 있는데 뭐 선주 프랑스로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이 대기업 주도 경제지만은 유니콘도 잘하고 있는. 일본은 여기 없어요. 일본 리스트 없어요. 일본. 한국 유니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콘. 이거 뭐냐? 하여튼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 다 삼성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다 삼성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있어야만이 중소기업 나온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당장. 근데 인도가 뭐냐? 인도 잘하고 있죠. 인도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 많은데 포춘 500대 기업이 100만 정도밖에 안 돼. 8개밖에 없어요. 500대 중에 중국, 미국이 130개 있고 한국이 15개 있는데 대만이 8개, 인도가 8개 있어. 그러니까 인도 문제는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스타트업만 많고. 그게 또 다 뭐냐? 이거 다 미국한테 다 M&A 돼. 중국 밖으로 나가. 브레인 드레인이야. 인도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영국 사람들이 맞다고 지금 우리 약점이라고 그럽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서플라이어 협력업체입니다. 삼성 밑에 뭐 한 몇천 개 기업들이 엄브렐라 밑에 크고 있는 거죠. 물론 이윤성은 많이 높지 않지만은 서바이벌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중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모방, 그다음에 스마트 스페셜리제이션, 그다음에 월드 클래스 딥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한 것이 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리고 The average sales price for any of the vendors. 강연이라는 책에서 I would say that 90% of them are in key waste of time. 디투어, 리프롱이 저희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이건 그 프리 다운로드 됩니다. 제가 한 1,500만 원 냈어요. 이거 캠브리지 이거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라고. 1,500만 원 냈습니다. 이게 이제 디투어 리프롱 개념인데 기존의 장하준 교수는 사닥다리 거처리에서 선중기 사닥다리 거처리 우리가 선중 못 된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우리 사닥다리 필요 없다. 선중길 가지 않으니까 딴 길로 갈 거니까 The average sales 나가다 price 풍선 타고 for any of the vendors. 다른 길 창출하기 때문에 I would say that 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프로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디지털 혁명에 일본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래 성공한 겁니다. 일본 아날로기 기술을 멈춰 한국은 디지털로 가가지고 일본을 넘어선 것입니다. 일본에 배우다가 창조적인 뭘 하다가 일본 앞서가거든요. 일본은 뒤를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다 망했어요. 자동차 빼놓고는. 반도체, 가전, 조선 다 망했죠. 한국은 디지털로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고속도로 하이웨이인데 우리 여기를 도착해야 되는데 출발점입니다. 여기를 쭉 가면은 빨리 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트래픽 잼 정체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냐? 디투어. 딴 데로 가야 되는 것이. 새끼를 하면은 운전실이 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는. 선중이 간 길엔 다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딴 길로 가자는 것이 바로 디투어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리프트워크 날아가는. 그것이 제 핵심입니다, 사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를 이제 저희들 좀 처음 하겠습니다. 시간 못한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사장도 모시고 정주영 회장 뭐라고 봐봐. 혁신이란 무엇인가를 한 거거든. 노벨상 받은 애들. 숭실도에서 전대대학 대학원 좀 하고 경영학과 교수 하고 지금 온라인 대학 한 10여 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나 누가. 그래서 경영학을 저는 이제 주로 15년 동안 뭐 이제 평생 연구하신 분한테 평생 연구원. 여러분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오늘 포커싱한 주제가 혁신이지 않습니까? 혁신의 역사적인 그 저를 봤을 때 물론 슈페트가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조의 특히 경제학자이면서 정단다 그런 실물 경제 분이지만 우리 제가 경영학을 저는 사람이 수습하는 거는 집에 집에다 해도 그게 중심을 어떻게 하면 technology가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되냐 하는 게 신입 밸류에이션 이제 그 원래는 지금 경제학적으로는 지금 슈페트가 이제 이해가 되지만 대단한 설명은 대부분의 설명은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 경영의 의지라고는 각 교수와
그 다음 맥락으로는 크리스텐션 교수가 이제 왜 대기업이 같은 문화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김미찬 교수가 있는 윈 스트래티지라고 인시아트 계신 교수가 있고 예, 뭐 우리 5대 경영 사상가 한 사람으로 이름 올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맥락이 이제 이어지는데 실물 경제 기업 관점에서의 혁신의 설명은 그 네 분들에 이어서 내가 볼 때 대통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물론 뭐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원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교수님께서도 경제학이지만 적으로 이게 접목을 해서 기업을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그 들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경제 관점에서. 예. 그럼 송 박사님 이야기를 한번 듣거든요. 네, 우리 송 박사님이 피터 드러커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제가 코멘트를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굉장히 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슈페터는 혁신을 그 경제 현상이 아니라고 봐서 경제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천재적인 영감, 갑자기 돌발적 변, 무리지어 나타나는 게 초창기 그 아까 소개하신 그 경제 발전의 이론에서 했어요.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그분은. 근데 드러커는 그걸 갖다가 혁신은 천재가 하는 것이라는 슈페터 사상을 한 단계 바꿔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이 수행할 수 있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경영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천재적인 업적을 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있다. 진화시킨 거죠. 큰 차이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슈페터가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같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커도 슈페터 후예죠. 그러니까 저는 슈페터가 닦아놓은 길에 드러커가 집을 차곡차곡 지었다. 저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질문들. 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요.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어느 세월까지는 주권국가가 못되고 소비국가로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지난번 강의하고 이번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소비국가에서 주권국가로 가는구나, 나는 확실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는 건지. 그러니까는 이런 IT라든지 어떠한 지금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제3의 국가가 사가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맞는 건지. 우리 한국 경영학계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신혜란 교수님 우리 곧 한국 경영학계를 이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슈페터 드러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최근에 기업의 혁신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개인 또는 창업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이나 창업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왜 중진국 함정이라고 뭐 많은 걸 뭐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기업화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기업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 전체가 어떻게 혁신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진주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뭐 잠깐 공유하면 이제 기업에서 이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창의성과 어떤 적극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야 기업 전체가 창의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창의적이 되면 기업 내에 구성원이 창의적이 되고, 그 구성원들에게 자율성, 독립성, 어떤 창의성이라는 거를 했을 때 충분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되지 않냐.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하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송 교수 얘기했듯이 슈페터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하고 죽어버렸어요. 혁신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못했어요. 슈페터 이유를 든 드러커라든가 핵심에 나타난 것이 슈페터라는 공헌입니다. 혁신을 내재했다는 얘기. 그리고 핵심 개념이 바로 혁신 시스템입니다. 혁신하는 데는 일종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기업이 혁신 시스템이 좋으면은 그 기업들은 성공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잘하면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실패할 때를 스미트 학파들은 뭐냐면 시스템 페일이라는, 시스템 실패라는 거죠. 시스템은 각종 규제라든가 또는 혁신을 관리하는 기업, 뭐 자본시장, 정부, 교육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안 좋으면은 혁신 성과가 낮은 것이죠. 이게 시스템 실패. 그래서 신고전파의 마켓 실패랑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슈페터 학파에.
그래서 혁신 시스템이 바로 혁신을 설명해야 하는 도구란 것이죠. 그것이 나라마다 있고 지역마다 있고 기업마다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해야지 그 조직이 혁신 성과가 좋은 거죠. 혁신이 설명하다. 어떻게 하면 혁신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혁신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오 슈페터의 공헌. 드러커도 사실은 뭐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게 맞죠 사실. 근데 경제학에서 사실 혁신은 블랙박스였어요. 혁신을 알 수 없다. 특히 솔로 혁신 모르는 거 외성제기를 하는데 슈페터는 옛날부터 혁신을 설명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류 경제학도 혁신을 자꾸 이쪽으로 이제 끌고 들어온 것이죠. 내생성을. 그래서 노벨상이 3개 나온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이 포럼 이름이 기업가 정신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이건 교수님 여기 오셔서 발표하셨을 때 우리 에스모 글루의 이야기를 엄청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도가 국가의 문명을 이끈다는 거고 이번에는 제도보다는 이런 혁신이 이끌어간다는 건데 저는 이 제도와 혁신 사이에 요 회색 지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도를 실패하게 하느냐 북한의 제도와 남한의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기업가 정신 같아요.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제도도 빨리 하면 살아있는 제도고요. 느린 제도는 죽은 제도예요. 느린 제도. 그래서 빨리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느리게 하면 관료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건 교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중간에 있는 혁신과 제도 사이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시간 차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시스템도 사실 저는 보통 제도라는 게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고 인스티튜트잖아요. 인스티튜트라는 게 인 안에 스티튜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려면 빨리 하면서 있는 거고요. 제도가 살아있다는 걸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말이 되는지 한번. 왜냐면 오늘 우리 결론을 기업가 정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네. 요거만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신혜란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경영학은 사람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 경제학에서의 이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기업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업가를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기업가의 성향이 어떠냐 하는 게 사실은 피터 드러커의 핵심이었는데 피터 드러커가 왜 노벨상을 못 받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여기서 있어요. 문제가 되지 못했던 거지. 기여도로 봤을 때는 기업의 경영의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의 기여도는 그 네 분들이 굉장히 그 중에 특히 드러커는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주영 회장이 기업가 정신에 저는 현대 이제 정주영 회장님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실패란 거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다 실패란 거는 성공에 가는 과정이지 실패는 내 안쪽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양반의 마음에 초등학교 나왔던 분이지만 이런 뭐 구체한 이런 거 드러크도 1시간 기다리고 만나고 가고 옛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비서실장도 좀 거기 그 초창기에 내가 중앙상사 비서실을 했으니까 비서실. 그러니까 그 요지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핵심의 그 양반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는 정도의 혁신으로 아무리 서울대에서 뭐 제일 나고 50년 30년 평생 한 사람도 금방 6개월은 쫓아버려요. 왜? 바지순으로 해가지고 이거 주바이를 가지고 이거 철구점으로 해가 하면 되는데 안 돼. 뭐 웨이트가 어떻고 무슨 뭐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지. 기업이라는 게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다. 그 양반 앞에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혹시 한번 하실래요? 네. 사실 오늘 우리 위대한 경영자 쪽에서 두 분 오셨죠, 그죠? 맞습니까? 두 분 오셨어요. 예. 두 분 오셨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나중에 우리 남해 아카데미 두 분 들어오시는 거죠? 네. 네. 계속 공부하려면 그죠? 네. 우리 강원 산업에 우선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우리 저 최성년 이사장님도 우리 오늘 김밥도 다 주시고 하셨는데, 네. 네. 사실 김밥을 못 먹었으면 우리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실전의 경우가 내부 교육을 30고 제 저희가 저쪽 30개 기관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멤버들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거 문제를 얘기하다가 12년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많은 것들을 안 해요. 너 일반적인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건 너왜 없니? 그만 말이야. 근데 사람이 그래서 정말 뭐 감사해서 이런 거 학자님들이 정말 아니라 현실에 미치는 본인을 걸고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는 간단하게 예를 들고 한번 이번에 회의가 있는데 발제를 해서 제가 조금 말 건네줍니다. 사실 이게 이 왕립 아카데미가 노벨상을 줄 때는 최성년 이사장님처럼 하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뭐 오늘 저 우리 해야 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저는 결국 이게 사람의 역할을 우리들의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살아있게 하면 에스모 글루 이야기도 좀 맞는 이야기고 또 이 파괴적 혁신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창조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파괴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파괴의 부분이 없는 게 바로 관료주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장인 정신이에요. 장인 정신은 창조적 파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이티직 어벤더먼트가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아까 이건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세계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보다 더 불평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한국보다 더 불평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 프랑스 사람은 불평의 갑이야. 그래서 세상에 불평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혁신이고, 그래서 서양의 문명을 이끈 나라가 프랑스야. 그런 동양을 통틀어서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 무조건 한국이야. 그래서 매일 싸우는 나라, 매일 싸우는 나라. 불평을 해결하는 거 아까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불평을 해결하는 게 혁신이고, 그래서 제가 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으로 물건 사고 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반품률이 제로래요. 반품률이 제로예요. 불평을 안 한 나라야. 웃는 나라야. 웃는 나라. 그래서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야. 대한민국은 반품률이 한 30% 되죠. 40% 되죠. 그래서 한국은 불평이 많다 보니까 혁신이 잘 나네. 근데 혁신이 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네. 인도네시아는 혁신도 없는데 웃는 나라야.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 달에 하루에 113번 웃고요. 대한민국은 하루에 11번 웃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따라 수명조차도 한국은 혁신을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여러분들 이 혁신이 없는 곳을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문명이야. 문명은 사람이 만든 거야. 자연은 사람이 안 만든 거야. 이 두 가지 차이. 그럼 누가 오래 살겠습니까? 자연적인 것이 오래 살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이 오래 살겠습니까? 문명이 오래 살. 그래서 굉장히 오늘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답을 주신 우리 우리 신현아께서 마지막 강의 듣고 끝내요. 시간이 더 되면 좀 논의해 보면 좋을 만한 주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최근에 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최근에 DBR 그러니까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기사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quiet quitting이라고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조용한 사직.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진짜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표는 안 냈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좀 일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관료주의와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또 의정 갈등 이후에는 의사들조차도 뭐 이머전시 룸에 당장 뭐 그냥 심장이 멈출 것 같아서 들어온 환자가 있는데 자기 퇴근이라고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혁신이라는 거, 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연결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이 젊은 이들을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고서 쭉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거가 없는 그 비율을 쭉 하니까요. 한 20대는 뭐 한 7, 80%. 한 10%씩 줄여요. 7, 80%, 한 6, 70%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덜한데 그래도 50대도 한 50%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직장인들의 반 이상이 나는 뭐 그냥 월급 받으니까 다니는 거지 내가 뭐 돈 받는 거 이상 나 일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어떻게 그분들한테 기대하겠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원인은 뭘까? 예, 이런 저 생각이 났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질문을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하셔서요. 그 조용한 퇴사가 최근에 막 발생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피터 드러커 선생이 1900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쓴 게 1970년이니까 70년대에 표현이 달라요. Retirement in the job. 재직 중 은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그게 거기에 지금 그 조용한 퇴사랑 똑같아. 그게 무슨 젊은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내가 무슨 뭐 여기서 뭐 크게 노력 안 해도 회사 잘 돌아가네? 라는 그 생각에 누구나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목표에 의한 매니지먼트와 오브젝티브스가 서서히 이제 금이 가면서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모든 직원들이 월급은 받고 있지만 리타이어먼트 된 상태로 다니는 조직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경영자는 그 오브젝티브가 이끄는 그 매니지먼트와 오브젝티브스를 이게 사명이라는 거. 이게 안 되면 조직에 존립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일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20세기 우리 1970년대, 60년대부터 미국의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가서 컨설팅 하다 보니까 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말이야. 그게 언어만 바꿔요. 요즘 그냥 조용한 대사. 그렇죠. 그렇죠. 미션과 오브젝티브스가 이끌도록 계속 동기를 안 보여주면은 사장도 고용 전문 경영도 그렇게 되고 임원들도 그렇게 된다. 신입 직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두 분은 우리 저 남명 아카데미 우리 지금 저 토론회 할 때 두 분을 패널로 모십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신혜남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송 박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은 막스 베버의 주제였었어요.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는 언제 성장했는가? 그게 사실 우리 막스 베버의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그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 칼뱅의 소명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미션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한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지만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콜링, 보케이터야. 이게 보케이터야, 보케이터. 보케이터 콜링이야. 이까지 가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건 교수님이 정리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온 그 저기 리타이먼트 인잡 그게 결국은 그 아까 한국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운명적인 것 같으니 결국은 이제 막 추격하다가 이제는 좀 지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득이 결국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을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뭔가 헝거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절실함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슬로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오슬로 선언이라는 게 이게 2006년도 오슬로 기업가 정신의 오슬로 선언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길러주면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최성현 이사장님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유엔에서 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정신 영어 에세이 컴피티션을 하는 게 거의 오슬로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이거 제동포신문에서 오늘 낸 내용을 기사화하는 그래서 그런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멘트를 좀 넣어주시면 그리고 나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제로 토크도 필요 없어. 그 창의성 우리 김재 교수님 창의성이 하는데 창의성이 개인적 차원의 일만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이고 사회 차원의 일이에요. 같은 사람도 실패를 했다는 거는 창의성이 달라요. 창의성은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생각해서 농업을 사대니까 눈에 안 보여요. 인상을 못 했는데 컸는데 바람 먹고 약간 생각된 게 바다가 딱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고만 있어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 오늘 이건 교수님의 이 시리즈를 제가 사실 내년도 2026년도에 우리 남명 아카데미 이런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장 바쁘신 분이 우리 한국 경제학 회장님이시니까 되는 날 잡아서 우리 진주에서 그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연말 피터 드러커와 슈페터와 나의 깨달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만 잡으면 돼. 내가 이걸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왜 붙여놔? 내가 전에는 컨트롤 할 때 위로 이렇게 되는 저기를 상체를 견고하게 누르질 않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윙 원리랑 똑같이 질문이 여기에 너무 시끄러운 내 그냥 스윙의 원리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작은 적이지만 똑같은 원리를